네. 찢으면서 이렇게 가려서 안 보여. 배우분 한번 뵙게. 제일 잘 보이시죠? 약간 좀 제가 듣자. 두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이 책 내용하고 오버랩 되는 거, 그다음에 이 책 내용에 있던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70년대 같은데 70년대에는 아파트 당첨을 갖다가 산하제한, 이게 이제 둘만 나 잘 되자 하나만 나 잘 되자 해가지고 정관수술이나 불임수술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제 대출을 아기를 낳는다든가 하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결혼한다든가 신사하면 대출. 그런 걸로 이제 경비를 데려다 특히 이 책 내용을 보고 현재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이 책 내용들을 해석하다 보면 다음에 이 책에서 실어졌던 내용이 이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얘기했다시피 저자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서 썼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용이 좀 재미있고 흥미진진은 한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구성지게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저자가 책 많이 배우고 글쓴이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읽어가지고 좀 따분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흥분된 상태로, 저자가 흥분된 상태로 이 책을 그대로 전달해놨다.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느끼고, 이 페이지에서 처음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나오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냥 받고 받으려고 추천권을 따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주권을 돈 주고 사고 전매를 하는 그 사람들 입장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자, 그 다음에 투자자, 아니 투기자, 투자자, 실소유자 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도 시계방향으로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쭉 보면서 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침체됐다가 조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띄우면은 옆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구 붙어가지고 붙으면은 급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또 다시 여기 보면은 석유 월쇼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폭락했다가 이런 게 전체, 물론 이제 그때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이 좀 틀리지만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도 이 책 2010년인가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도 그 같은 패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실은 저는 91년부터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IMF 때,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IMF 때 진짜 서울 쪽, 강남 쪽에, 아니면 반포나 이쪽 주공아파트, 이런 거 그때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파트를 사면 괜찮겠다. 하고 했었는데, 실은 지방에 여수에 있다 보니까 선뜻 서울에 가서 알아보고 투자하기가, 그때는 이제 30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덜컥 또 전체 투자하기도 겁났고 했는데, 그때 투자 모든 게 가장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해서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소가족화가 되면서 계속 어떤 집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또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지금 100%가 다 넘잖아요. 11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이 사이클대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약간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인구가 증가할 때고 지금같이 이제 노령화되고 감소할 때는 조금 틀리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선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데요. 쭉 읽으면서 과연 정말 이게 2001년까지 기록이더라고요. 그럼 벌써 올해 이제 빼고도 23년이 흘렀는데 저출생률 그러면은 아파트를 계속 새로 짓고 또 새 아파트를 입주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 24년 2월 이때 나는 이걸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현재 제가 당면한 과제거든요. 광주에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22년에가 가장 최고치를 달렸더라고요. 2020년인가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래서 지금 계속 내리막이 있는데 지금 시점이 전세값이 7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책에 쓰여진 걸로 말하자면 지금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버텨서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될 것인데 보기 좋은 앞으로 잘 살릴 만한 투자 가능한 지역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보면서 정말 소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 뒤통수를 머리를 빵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어떤 대목이냐면 316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제 정리해보면서 아파트 이제 이 주택 경기는 뭐 끝없이 반복된다는 그런 요지였어요. 파종을 하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없듯이 꼬지는 공격하는 장안이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빨리 하는 것보다 앞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나는 어쩔 것인가 계속 캐스트하는 거.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B 부동산 그 웹이 깔려있거든요. 계속 지금 광주 주변을 살피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 보니까 30평형대 2억에서 살 수 있는 몇 개 아파트 쫙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제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그냥 살면 되지. 네, 실거주. 네. 그때 제가 이런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가족한테 베풀 때 베풀더라도 내 수중에 이런 자산들을 조금 축적하면서 베풀었을 텐데라는 후회, 그러니까 막심한 책이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는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또 왔습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주고.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때도 사람들이 치맛바라고 이렇게 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관심이 많았구나. 저는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가 약간 반성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 파동이 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으면 서울 쪽에 돈이 있으면 서울 쪽에 투자를 해보고 싶고 인구가 이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 있는 데는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보면 인구가 많이 밀리는 지역 서울 쪽에서도 강남, 또 강남 밑에 쪽으로 가합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서울 쪽에 딱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더 공부도 해야겠다 그 생각. 비트코인. 저도 선생님들이랑 비슷한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막 재밌어요. 읽으면서 제가 분당에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언니랑 같이 살았는데 집을 계속 전세로 대출받아서 전세로만 살았었는데 그때 몇 번 부동산에서 계속 집을 사라 대출을 받아서 이자도 싸고 그때 막 2% 이랬거든요. 청년 대출이 가지고 집을 사라고 몇 번이나 권유를 했는데 우리는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한사코 몇 번을 거절했는데 그게 너무 이 책을 보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시간을 오래 걸릴 수는 없고 저도 이제 내 집 마련이 목표긴 한데 요새 사야 되나 아니면 인서울 하기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힘들 것 같고 경기도 쪽을 알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서울 경기권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예전에 살던데 분당, 판교 이런 데가 많이 나와서 너무 많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거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후회도 많이 들고 이번 주에 그 개포동에 현대 거기 집 생채 로또 청약 나왔더라고요. 좋은 일이 끝나면 해주죠. 그리고 언니랑 계속 보면서 이거를 도전을 해볼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랑 어떻게 온 돈을 끌어모아서 그래도 일단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매니저는 덕분에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거니까. 아니 제 돈은 티끌이고 이제 언니 돈이 메인으로 이제 맞아, 들어가서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셋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일단 언니 걸로 하나, 언니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언니 걸로 하나 넣고 제가 되면 저 걸로 넣고 가족들 온 거 다 한번 넣어볼까 지금.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일단 다들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아예 초등학생 때 거의 중학생이고 이때 자료들이라서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막 아직 기준은 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 다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기가 아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옛날 기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지방에 사는 저희들은 여기 하기보다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몰리는 지역, 뭐 이런 지역으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지난번 수업 때도 이제 매니저님께서 여기보다 그래도 위로 올라가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요즘 이제 인구가 줄면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사라지지 않을 대학 순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립대, 뭐 법대, 뭐 의과대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사립대, 그다음에 지방 법대, 이제 의대 있는데 아닌데 다 이제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봤을 때 딱 나오는 게 수도권 아니면은 지방 광역시 정도인데, 뭐 지난번 사태 보면 대구도 지금 미분양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저도 결혼을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지금 60대를 보고 마처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마처 세대가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저희가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다 일체 도움을 안 받고 저희끼리 했거든요. 대신 이제 저희도 딱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냥 아직 이제 경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네.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느껴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 이제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주관적인 기준도 좀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매니저님이나 이런 분들께 해보셨던 분들께 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수요적인 측면을 얘기했었는데, 친구가 뭐 건설업 쪽 일도 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가구수가, 그러니까 전체 가구수 주택 보급량이 가구수를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냥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기존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주식하고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왜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요. 수요적인 측면 말고 근본적인 물음이,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왜 20년 되고 30년 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근데 이걸 단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가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고점일 수 있고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지금은 굉장히,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기술 개발이든 이 과거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량 증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돈은 어쨌든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쪽으로 돈의 흐름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부동산에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 자산 쪽으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경기 침체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름 경제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 부분 1기 쪽만 빼고 2기부터 넘어가면 이게 뭐 20년 전에 쓴 책이 아니라
5년 전에 쓴 책이었어도 그냥 그대로 읽었겠다. 플러스 20년 해가지고 뒤로 넘겼어도 아 이게 그 투자 심리나 이런 치열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이고 큰 그때랑 지금 똑같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막연하게 이제 그 서울이 이제 막 휘가번쩍할 때 이제 살았던 사람으로서 애초에 뭐 판사촌 시대라든가 뭐 그런 시스토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똑같은 심리로 움직이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69페이지를 보면 이때 가격이 움직였던 심리를 제가 약간 좀 정리를 해봤던 게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데 실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분양자 주도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이 페이지가 딱 이렇게 그 심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종합적인 것은 아까 조성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관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실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실제 인구도 감소로 돌아선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가장 이때와 변화되는 부분이다. 똑같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정책에 늘렸다 당겼다 하는 것은 계속 되지만 틀린 부분은 실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다면은 그 실수요가 줄어들기 전에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폭등식이 한 번은 더 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오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정리하려면 핵심 지역을 사야 되고 누구나 갖고 싶은 걸 사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책 아주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 책이 오래됐다 하는데 이 책 내용을 현재 기초 보면 육주에서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택의 발전사가 보면 산업, 양업, 빌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생활용 도시주택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이제 그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그 시대의 판자촌 철거나 초가집 지붕 관계 철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고 그것을 유추해보면 이 책 내용이 결코 20년 전에 지어진 책이지만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제 어떤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 이 아파트라는 주택 구조가 1층에서 다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토지는 공급이 안 되고 일정한 것인데 용적률을 올림으로써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조가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의 가치가 부동산인데 동산처럼 움직이는 게 아파트로 되고 있다. 이 책 내용이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실수요가 준다. 근데 실수요가 이제 책을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면 아파트가 이 파동이 일어날 때 그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때마다 실수요자는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 막차를 타는 사람, 토지나 건물에 시집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실수요자가 되고 그 주위에 공급자부터 투기자, 투자자까지는 다 가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실수요자는 어마어마하게 적었다는 거죠. 지금도 실수요자가 적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부동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개인이잖아요. 기업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반 주식을 투자자도 있는데 이 가격이 튀는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것보다 아파트 투자로 해서 나오는 수익이 컸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4차 파동이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이 7차례 일어나죠. 87년대부터 분양가 자유화 해가지고 88 올림픽, 대통령 선거, 총선, 그다음에 그 주택 주택거래 현실화 그런 거에서 7차례가 얘기하면서 4차 파동이 완전히 꽃을 피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일단 동산화됐다. 그런 책 내용. 동산화.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게 적용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일본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일본도 그럼 이제 핵심 도시는 뭐 이렇게 비싸겠지만 되게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제 비춰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집이 남아들고 상속 안 받는다고 왕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출생률이 아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보금률은 높아져가고 그러나 이제 분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가수요자들이 움직이면 또 이제 아파트 값은 출렁거리지 않을까. 또 올라가겠죠. 그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실은 과거를 비춰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어떻게 갔든지 좀 풀어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변화된 것들은 많은데 결국 이제 요즘 뉴스들 보면은 서울 쪽은 다 서울 전체가 노령화가 들어간다고. 왜냐면 워낙 값이 비싸니까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양반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에게 혹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다 외가. 하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뭐 노령화가 되니 뭐 실버타운화가 되니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걸 이제 자식들이 받든지 누구나 하겠지만은 뭐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집값이 어떻게 갈 것이냐. 물론 이제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다 이제 1인 가구들이 많고 증가해서 가구 수는 늘어날 거고 그거에 따라 소형 주택도 많이 필요할 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머리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고 근데 딱 뭐 주식이나 이거나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똘똘한 놈은 잡아라 무조건. 이득을 잡지 마라. 이런 것은 머리 막 박히더라고요. 왜냐면은 유튜브 보셨구나. 이 똘똘한 놈이 갈 때도 잘 가고 빠질 때도 덜 빠진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이거 빠지겠다 하면은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근데 좀 2, 3등으로 따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빠지거든요. 그것도 걷잡을 수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똘똘한 놈 잡아라. 살 때는 이제 그거 하나는 뭐 주식이나 주택이나 뭐 같은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근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진짜 실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것들이 뭐냐면 아파트가 처음 생기는 것부터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남각처럼 됐다, 지금에서 2층 이상 올라가서 지면에서 멀리 떨어지면 무슨 병이 생긴다니까 수많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이 동산화됐다니까요. 그때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 30만 원, 20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2억, 20억이 넘어가잖아요. 땅값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 부동산이나 투자를 하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갖고 또 두 번째로 이 책을 좀만 더 잘 읽었다면 이런 내용을 해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인구가 몰려드는 증가된 지역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곳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불경기 물가가 올라오고 불경기에 누가 집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세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가가 떨어지는데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지역이 있다. 안 떨어지는 쪽. 그쪽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인구수가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그놈들과 다르게 생각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저도 인턴님 말씀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부동산은 아는 지역을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 그래도 수도권이라고 보는데 그쪽을 이제 임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지역에서 임장을 못하면 타 지역에 가서도 임장을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사는 바로 옆에 부동산이 있는데 저 먼데 다른 도시 가서 부동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 금액 나오죠.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지역이 위지역에 있어요. 100% 넘어가는 데 있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은 지역이 있어요. 순천에 알죠? 전세값이 분양가보다 아니 분양가가 아니라 전세값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지역이 순천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고 호갱노나 들어가 보신다면서요. 그런 데서 들어가 보면 호수공원 밑에 조례 그 호수공원 밑에 금원가 무슨 아파트 하나 있었거든요. 조례금호요? 조례금원가 거기가 전세값하고 실거래가하고 같거나
전세가가 약간 높을 수도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그 도로가 있는. 네, 맞아요. 여기 이노스 앞에 건너. 네. 이노스 건너. 그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는데. 시대 아파트. 네. 시대 아파트. 시대 아파트. 시대 아파트는 지금 그 이노스 사기고. 건너. 네. 그게 이거 주중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예, 부동산 유튜브 보니까 네. 순천이 예, 역전연대가 나오더라고요. 그제 뭐 순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역전연대 찍어주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한 1억이 뭐 이쪽 저쪽인 아파트인데 뭐 전세가 뭐 이렇게 재고 나면은 뭐 1억이 제가 1,000만 원이 남는 2천만 원이 남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때도 그렇다. 그 지역은 순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 자체가. 네, 그 동네 자체가 앞에 그 뭐 병원도 병원도 의사, 변호사 네, 그쪽에 법원도 다 있고. 교육열이 높고 매매는 1억 4천에서 지역이 2억 2천인데 좀 전세는 차이가 1억 나요. 3,200에서 1억 9천으로 좀. 호소공원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해도 돼요. 살 때 중과가 안 돼요. 왜냐면 실거래 아니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 돼요. 집을 몇 채로. 근데 팔 때는 집에 가구수가 3채 이상 걸리거든요. 주택수로는 걸려요.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3채든 4채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또 두고 그래서 뭐 세를 바꿔든가 전세를 또 시세 차익을 얻고 나중에 뭘 처리하고 하려면은 사도 돼요. 적용정도 18평, 20평. 취득세가 더 많이 되잖아요. 아니 취득세가 다르던데. 공시 세부처는 다를 건데. 네, 달라요. 다른데 1억 미만은 다 똑같아요. 1억 미만. 네. 1억 미만. 시세가 현실대로가 아니라 아파트 공시지가? 네. 아니 공시가격. 네,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가 KB 시세. 네. 아니 거래 가격이 1억 미만이면은 아니 거래 가격이 아니고 공시에. 네. 공시가격. 네,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 들어가요. KB 시세 아니고 공시가격. 네. 그러니까 1억 천에 사더라도 네. 공시가격이 9천이면 네. 그 혜택을 받는다. 네. 근데 나중에 1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렇죠. 네.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니 부동산 가격이 가격이 올랐어. 올라가죠. 네. 나는 그거 보면서 매매 가격이 1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내용이 우리가 이제 현재하고 이 책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도 그 아파트 별 3개. 아까 물었는데 별 154만 우리가 이제 57페이지 밑에 보면 신용주택 기업의 택지가 상당 5만 원 선에 거래되었는데 종산증이 한 달 월급이었다. 요 내용이 나오죠. 요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리 그 평균 임금 한 달 월급이 우리 주택지 한 평 가격이고 지금 그거 비슷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와 지금과 똑같네. 그래서 이 책이 절대 오래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현지에 대비해서 이 책을 어떻게 좀 이게 유추해서 현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85평미터 미만 있죠. 그 기준이 이제 국제 기준으로 됐던 게 예전에 우리가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는 1인당 3평 있어요. 그래서 5명 기준에서 15평 기준으로 처음 아파트를 지어졌는데 이제 74년도에 다시 오는 거 국제 기준으로 하자. 한 사람이 살 평수는 5평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래서 25평, 이쪽으로 25평 미만이 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고 지금 이제 훨씬 더 넓어야죠. 사람도 커졌잖아. 지금 아까 이제 인구가 주는데 우리가 위에서 새 아파트를 사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역추적으로 보면 이때는 이 기준을 잡을 때 한 가족이 5명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을 계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수도 그런 형식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을 이용했을까요? 독신 세대가 됐으니까 1명으로 해야 될까요? 3인? 3인? 3인도 많죠. 얘는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않잖아요. 1.5나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파트 지어지는 거 보면 예전에는 한 25평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59평미터거든요. 17평이에요. 그 정도가 요즘은 대세로 요즘에 아파트, 새 아파트들 나오는 게. 15평.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인구가 줄고 주택보급률이 높고. 이 책에도 어디에 나올 거예요? 주택보급률이 뭐 50%, 60%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한 가구를 몇 명으로 했을 때 주택보급률이냐. 그 다음에 사람 인구는 주는데 이게 새 아파트만 계속 지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박원순 시장 때 서울에서 도시 재상화 작업을 했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규 아파트 지으지도 않고 10년 동안 도시 재생 작업만 했어요. 공급이 안 됐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안 읽고 제 생각나는 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파트.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억원이 넘 1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1억이 넘어갔을 때 그 시점이 84년도 정도. 83년도. 그럼 우리가 이 여수에서 아파트가 1억 넘어가고 25평 1억 넘어갈 때가 언제예요? 한, 네? 지금 알았어요? 지혜? 아니, 그 연도. 연도 2000년. 2000년 넘어갔죠. 네, 2000. 그러니까 한 25년 뒤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대비 이 지방도시는 25년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2년도가 8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여수는 얼마 안 되죠.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 넘어간 게 얼마 안 되죠? 20년인가 그 정도. 예산만큼 안 돼요. 네. 네.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뛰어가는 거야. 한 30년 이상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지금 유행이 한 2, 3년 뒤에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서 왜 처음은 막 나는 짱 부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해먹던 걸 인자 좀 재택해본다고 아파트 사고 그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다 실수요자예요. 아까 내가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공급자, 투기자, 가소유자, 그러니까 이거 투자자, 그 다음에 실소유자. 우리는 실소유자에서 투자자로 올라가서 서기 위한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라냐면 엄마 나는 지방에 태어났는데 서울에 태어난 애들은 벌써 서울에 집이 있대.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거지야 이러더라고. 실질적으로 이런 젊은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죠. 저는 이제 수원에서 20살 한 29평부터 좀 있었는데 이따가 이제 전역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위에서 했던 거를 밑에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려오는 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위에는 아예 그 문화가 아예 없어지고 이제 뭐 식당조차도 그런 프랜차이즈는 아예 그냥 없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많이 이게 뒤처지는 느끼고 얼마 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무리 지방에 의대나 대학병을 해놔도 그 사람들이 오겠냐 가족들은 안 오고 일하는 사람만 오고 다시 주말에 올라간다. 그런데 얘기했던 게 그 일자리만 만들 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쇼핑센터나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다 조성해야지 그분들로 내려와서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기 요새 대형마트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부산의 어떤 어르신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트가 없어지고 생수기 생긴다는데 아파트나 그 어르신 아니 일자리는 없애고 아파트를 만들면 지방에 누가 오겠냐 막 일할 곳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여수 지역에 뭐 예전에 저 10대 초반인가 뭐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마트 뭐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것들 온다고 했는데 막 상인들 반대하고 이렇게 했던 게 하나의 또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지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일자리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재라든지 잘 갖춰져야지 오지. 서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옛날에 지방 공기업들 다 지역으로 이전했잖아요. 아무도 아니다. 그냥 서울에서 일하지. 공기업 학교에도 좀 근무하다 올라가고 퇴사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아예 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고 그러지. 약간의 일자리 하나? 요 정도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가장 사람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네, 뭘 보고 모여요? 뭘 보고 가겠어요? 네, 성인들은 직장을 보고 많이 가잖아요. 애들은 교육 보고 가거든요. 네. 성인들이 직장에 있다고 가는데 혼자 간다는 거예요. 네. 왜냐, 애들이 커야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부터 어떻게, 뭐 한두 가지 직장을 뭐 여기다 만들면 온다, 쇼핑센터, 뭐 문화생활 뭐 해가봤자 각각이기 때문에 실은 지방은 앞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예. 직장 만든다고 오겠어요? 제가 했던 회사가 대산에 있는데 거기도 딱 보면은 남자들만 있어요, 남자들은. 그 애들 오고 여자들은 다 서울 옵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차 가지고 1시간 반, 길에 2시간 거리니까 그냥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오고 남자들은 또 얘들하고 저건 다 서울가 있고. 네, 어떤 뭘 만들기 쇼핑센터 뭐 이런 걸 만들어야 지방은 안 돼요.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생각을 저도 전번에 저걸 엊그제 누구 아는 사람이 엊그제 모어타워가 뭔지 아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 쪽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방이니까 당연히 모르는데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이 서울은 뭐 조그만 이렇게 땅씩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뭐 그것들 뭐 그게 뭐 100가구씩인가 이렇게 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그만 건설사들이 들어가가지고 100가구씩 이렇게 하는데 이름도 없고 뭐 조그만 소형 건설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리도 않고 이렇게 가격도 안 올라가니까 이것을 모아 천 가구 단위로 모아가지고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또 서울시에서 뭐 도로 내라고 뭐 돈도 주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모아타워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재개발, 모아타워 이런 데 서울 아직도 많거든요. 그리고 승인 안 나가지고, 뭐 단계별로 좀 있는데 승인 안 나가지고 있는 데들, 이런 데들 많이 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원룸 방 하나 사가지고, 그 원룸 방 하나 사면 그게 자기 지분이니까. 그 개발되면은 아파트가 저걸 주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많이 서울은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이제 그쪽을 알면은 자식들한테 그런 것도 한 가지 해주는데 보통 조그만 원룸 한다도 막 1억 5천 뭐 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단계마다 심사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빨리 통과되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걸리고 하면 옛날에 제가 서울에 누구야 교회 정광훈 걔 때문에 거기도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빼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되면은 뭐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가면은 뭐 한 3, 4년만 오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돼서 3, 4년 빨리 가는 것들만 잡으면은 거기서 돈이 꽤 남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젊은 친구들은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나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10년 기다려봤자 뭐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한 30대, 40대 이 정도는 그런 쪽부터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모아서 약간 좀 센 대로 딱 집중해서 투자. 그래서 이제 이 도서 책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제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이 1인 가구 정의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해도 안 나오니까 임대형 기숙사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잠만 자고 공통적으로 뭐 주점에서 회의실이나 밥 먹는 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 그 건물 안에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잠만 자는 임대형 기숙사. 예전에는 기숙사라고 하면 학교나 뭐 이런 공공대 이런 데서 기숙사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가 제가 나왔다고는 들었어요.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된대요. 앞으로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서울에서는 그게 임대형 기숙사가 지어져가지고 엄청 유행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트렌드로 이끌어 나가고 내지더서도 막 유행 전국적으로 이끌다가 주택수로 들어가니까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원룸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임대형 기숙사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고 현 시대에 유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찾아가서 우리가 투자자의 마인드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매니저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요 시대 때도 분양이 안 되니까 새롭게 막 실내 구조로 인테리어를 화장실 2개로 늘리고 막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사람 선호도를 높여가지고 분양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방금 매니저님 그 말씀하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 게 사람들 선호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이처럼 식상 해결해주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변형돼서 분양하면 분양 받을 것 같아요. 비싸죠. 네, 비싸죠. 임대형 기숙사는 싸죠. 네. 이게 혼자 살죠. 거기 자기는 가족이 들어가서 있죠. 요즘 젊은이들 다 혼자 살려고 그러죠. 부모보다 같이 살려고 그러죠. 아니 이게 요즘은 그래서 임대형 나이를 먹느라고 밥을 안 하거든요. 밥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재건축이나 분양하면 또 책 비춰봤을 때 분양시장이 또 열리겠네요. 요즘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저거 나오더라고요. 분양형 실버타운. 그니까. 네. 그건 나오더라고요. 밥 해주니까. 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저걸 오픈하겠다. 허가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간호사도 있고 밥도 해주고 운동시설 다 있고. 네. 지금까지 아파트를 임대형으로 들고 나오고 분양형을 안 했는데 앞으로 분양형을 허가해 주겠다고 정부가 나오거든요. 결혼 모아 서울에 투자. 모아. 잠깐 한 5분 쉬었다. 네. 네.